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의 김희숙입니다. 저희가 똘스토이의 부활 함께 읽으면서 지난번에 재판이 휴정되는 데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주인공 카츄샤하고 남자 주인공 네흐류도프 공작이 그 법정에서 만나게 됐는데 한 사람은 배심원이고 한 사람은 피고로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잠시 재판관이 휴정을 선언하고 나서 네흐류도프가 지나간 카츄샤와 나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지난 시절을. 거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휴식 시간이 끝나고 모두 다 법정으로 다시 모이죠. 근데 배심원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이제 잠시 좀 얘기를 하다가 네흐류도프가 다시 재판장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걸음질 치는 집행관이 배심원들에게 다시 법정으로 가달라고 청했을 때 네흐류도프는 재판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법정으로 끌려가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본인이 배심원이 아니라 뭔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법정에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에서 24장까지 이 얘기에 23장까지죠. 23장까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면 일단 줄거리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보고요. 또 하나는 네흐류도프의 심리예요. 부활 전체적으로가 그렇지만 특히 이 대목에서 19장부터 23장까지 네흐류도프의 심리가 어떠한지를 똘스토이가 굉장히 멋지게 묘사하는 대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부분에서는 법정에 있었던 재판관, 판사, 서기보, 서기, 검사보, 변호사, 청중들, 배심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 법정에 와서 내가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정작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피고인들의 삶이 걸려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더 멋있는 사람인 걸 보여줄 수 있을까 혹은 각자 자기의 삶, 직업의 하나로서 이 재판을 받아들이는 걸 그 점을 굉장히 똘스토이가 잘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 후반부에서는 그게 조금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9장에는 증인이 와요. 그래서 그 증인 중에서는 카츄샤가 유곽에서 일할 때 그 유곽 주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는데 선서를 하는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도 어떻게 화려하냐. 실크와 벨벳을 휘감은 매우 화려한 차림의 뚱뚱한 여자, 커다란 리본이 달린 높다란 모자를 쓰고 팔꿈치까지 맨살을 드러낸 팔에 우아한 손가방을 건 여자는 격자무늬 칸막이 앞 첫 줄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유곽 주인은 나중에 본인이 증언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슬로반 아주 좋은 애죠. 교양 있고 세련된 아가씨예요. 좋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고 프랑스어도 읽을 줄 알아요. 가끔 좀 지나치게 술을 마시긴 하지만 한 번도 정신을 잃은 적은 없어요. 정말 좋은 아가씨예요.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리고 또 네흐류도프는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아까 법정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끌려가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카츄샤가 갑자기 유곽 주인을 보다가 배심원들 쪽을 보다 네흐류도프에게 눈을 고정해요. 네흐류도프 깜짝 놀랐겠죠. 그녀의 얼굴이 진지하다 못해 엄하게 변했다. 엄격한 두 눈 중에 한쪽 눈이 사시였다. 기이한 그 두 눈이 꽤 오랫동안 네흐류도프를 응시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으면서도 흰자위가 새하얀 그 사시인 두 눈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부서진 얼음, 안개, 무엇보다 새벽녘에 떠올라 검고 무시무시한 무언가를 비추던 이지러진 초승달. 그 무시무시한 밤이 떠올랐다. 하나는 그를 향하고 하나는 그를 비껴 쳐다보는 두 검은 눈동자가 그 검고 무시무시한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 지금은 무시무시하다고 하지만 정작 그날 밤은 어땠나요? 좋았잖아요. 근데 뭔가 예감이 좀 이상하긴 했죠. 그 검은 초승달이 달이 자기를 바라보는 듯한 그 느낌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날 밤 계속 어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월이 돼서
겨울이 봄으로 가면서 얼었던 강물들이 녹는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그 네흘류도프가 카츄샤를 유혹했던 날 밤. 네흘류도프는 처음에 자기를 알아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구나 하고 한숨을 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얼른 끝났으면. 지금은 그는 사냥터에서 다친 새를 죽여야 했을 때 겪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불쾌하고 불쌍하고 난처했다.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새가 사냥감 주머니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불쌍하다. 얼른 죽인 다음에 잊고 싶다. 그게 지금 본인이 저질렀던 잘못을 알고 있는 카츄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지도 모를 카츄샤를 보는 네흘류도프의 심정인 거예요. 네흘류도프가 계속 이런 마음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네흘류도프가 처음에는 가기 싫은 법정에 끌려오듯이 들어왔다가 카츄샤를 보고는 그날 밤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초승달이랑 떠오르면서 아, 이렇게 막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그 카츄샤가 그 불편한 감정을 본인이 사냥터에서 다친 새를 죽여야 했을 때의 감정에 비유를 하죠. 19장은 이런 네흘류도프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네흘류도프가 느끼는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도 심리가 그에게 아기를 품기라도 한데 심리는 오랫동안 계속됐다. 네흘류도프는 지금 잘못했다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카츄샤를 구해주려는 마음을 먹기는커녕 혹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급기야는 이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이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재판관은 스위스 여자, 본인이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애인인 여자가 어디에 있다고 연락이 왔었죠. 재판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이 재판이. 그런데 검사부는 자꾸 뭘 읽겠다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은 그 기록을 낭독해봤자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점심시간이 지연되기만 할 뿐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매우 잘 알았다. 검사부가 그 낭독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동의를 표명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검사부는 계속 본인에게 이럴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처음에는 그 검시한 걸 발표하게 하죠. 검시한 걸 발표하게 하는데 그게 검시 보고서를 낭독해 달라고 검사가 요구를 하죠. 뭐가 있겠어요. 그냥 키가 이렇다, 나이가 이렇다, 시신이 이런 상태다, 이런 게 이제 쭉 나와요. 쭉 나오다가 흥청망청 놀던 그 상인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뭐 눈알이 돌출됐고 혼탁하다, 콧구멍, 귓구멍, 입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입이 벌어져 있다, 막 이런 그 죽어있는 술에 취하고 그 독약을 먹고 죽어있는 거대한 몸집의 상인 남자를 묘사한 이게 검시 보고서의 형태로 쭉 나와요. 그때 네흘류도프는 카츄샤의 삶, 콧구멍에서 흐르는 피고름, 눈구멍에서 튀어나온 눈, 그와 그녀의 행위, 그 모든 것이 동일한 영역에 속한 대상으로 보였다. 사방에서 이런 대상들이 자신을 애워싸 급기야 삼켜버린 느낌이었다. 그래서 외관 검시가 끝났어요. 그래서 재판장은 이제 끝이네 했는데 서기가 또 내부 검시에 대한 기록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전부 꾸벅꾸벅 졸아요. 배심원들 졸고 또 막 재판장도 턱을 괜 채 눈을 감고 있고 내부 검실은 또 머리뼈를 덮은 표피는 어떻고 그 안에 들여다보니 어떻고 하는 30개 항목이 그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독국물에 의한 중독이라는 결론에 상당히 개연성 있는 근거를 부여한다. 이건 사실 재판에서 이미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재판관도 생각하고 있는데 검사는 이렇게 쭉 낭독하는 게 자신의 권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서 낭독이 1시간가량 이어졌어요. 근데 검사부는
만족하지 않았다. 조서 낭독 끝나자 재판장이 얘기를 하죠. 내부 검시 보고서는 낭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시 결과의 낭독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검사보가 재판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몸을 비스듬히 약간 일으키면서 말했다. 낭독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이고 자신은 그 권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는 항소의 근거가 될 거라고 느끼게 하는 어조였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연극적이지 않나요? 재판을 어떻게 해서 진실을 밝히느냐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을 얼마나 멋지게 보여주느냐 하는 연극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아까 제가 이게 쭉 그래서 30개까지 다 나오는 게 이게 외부 검시, 내부 검시 해서 검시를 쭉 조서를 낭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보고서까지 낭독하자고 하니까 재판관이 이거 낭독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는데 검사는 계속 낭독하자고 하죠. 그래서 보고서 낭독이 시작되니까 법정의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잠을 몰아내려는 듯 서기는 목소리의 음역을 높여서 결연하게 다시 낭독을 시작했다. 정말 연극적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여기서 각 사람들이 재판관, 검사, 변호사, 서기보 이런 사람들이 검사보, 서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낭독을 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기가 갑자기 이제 재판관이 못 참겠으니까 재판장이 본 법정은 보고서 낭독이 불필요함을 인정합니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기는 입을 다물고 기록을 정리했으며 검사보는 성난 표정으로 뭔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배심원들 보고 증거물을 검사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와서 배심원들이 뭘 알겠어요. 이제 보면서 증거를 해봤자 반지하고 유리병, 여과기밖에 없어요. 독국물 넣었다고 하는. 그럼 이런 거 보고 막 배심원 중 상의는 손가락에 반지 껴보면서 이 사람 손가락이 굵었네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독살당한 상인을 영웅서사시의 용사처럼 상상하기는 것이 즐거운지 그 상인은 막 손가락이 굵었네요. 실한 오이 정도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증거물 검사가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아까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그 누가 선서를 시켜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선서를 시킬지 말지에 대한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논의가 끝나자 다시 그 늙은 사제가 우리 아까 배심원들한테 다 선서를 시켰던 그 늙은 사제가 다시 나와요. 힘겹게 다리를 움직이면서 나와서 똑같이 실크로 지은 법위의 가슴팍에서 금십자가 위치를 바로잡으며 모든 증인들과 전문 감정인에게 선서를 시켰다. 자신이 대단히 유익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확신이 깃든 똑같이 침착한 태도였다. 여기서도 무대 위에 재판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매우 연극적으로 보여줘요. 여기서 톨스토이가. 그리고 나서 사실 기독교에서는 선서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제가 집전을 하는 거죠. 다들 맹세를 하도록 선서를 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앞에서 톨스토이가 이미 지적한 바 있잖아요. 여기서도 사제가 또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 21장에 오면 검사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증거물 검사가 끝나니까 재판장은 이 심리 종료를 빨리 선언하고 싶은데 검사 측 발언을 허락했더니 검사보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뭐라고 묘사하는지 보세요. 검사보는 천성이 매우 아둔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김나지움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에서 로마법 용의권에 대한 논문으로 상을 받으면서 몹시 우쭐거리게 됐으며 귀부인들 사이에서 거둔 성공도 여기에 일조했다. 이게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표현을 해요. 톨스토이가. 그 결과 대단히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거 현실에 누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예를 들지 않을게요. 그냥 쉽게
이때 러시아에서도 똘스토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김나지움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에서 막 로마법 얘기로 상 받고 그래서 우쭐해진 이 검사보를 두고 천성이 매우 아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 똘스토이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수놓은 제복을 입은 우아한 자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천천히 일어나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는 살짝 고개를 숙인 채 피고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법정을 둘러보고 입을 열었다. 이게 뭐겠어요? 검사 안에 보는 자기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다 알고 복장까지 전부 잘 차려입고 와서 우아한 동작으로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막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서와 보고서가 낭독되는 동안 미리 준비해둔 논고를 펼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앞부분에서 검사보가 재판 있기 전날 유곽에서 늦게까지 놀고 술에 취해 있다가 들깨고 출근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논고를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조서와 보고서가 낭독되는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와 보고서가 가능한 오래 낭독되는 게 좋으니까 재판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계속 낭독하게 해달라고 앞에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논고를 펼치는데 얼마나 멋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방청석에는 누가 있냐면 여자 3명. 재봉사와 요리사와 시몬의 누이 그리고 마부 1명뿐이었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유명 인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 톨스토이가 이 검사보를 묘사하는 걸 보면 저는 좀 잔인하시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시종일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보여줘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 사회의 해악을 폭로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보는. 그래서 배심원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다면 세기말의 전형적인 범죄를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범죄는 타락이라는 통탄할 현상의 이른바 특수한 성격을 띠는데 말하자면 특히 이 과정에 맹렬한 빛에 노출된 우리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이 당하기 쉬운 바 벌써 놀리려고 쓴 거죠, 톨스토이가. 그 검사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문장도 자신이 생각해둔 명석한 문구들을 남김없이 떠올리기 위해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논고가 유창하게 울려 퍼지도록 소리가 애쓰면서 1시간 15분을 걸쳐서 쉬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발언했다. 딱 한 번 말을 멈추고 꽤 한참 동안 침을 삼키긴 했지만 이내 자세를 추스르고 한층 더 유창하게 그 지체된 시간을 메웠다. 왼발 오른발의 체중을 바꿔 실으면서 배심원들을 향해 부드럽고 간사한 목소리로 말하기도 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자신의 공책을 들여다보며 나직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하기도 하고 방청자와 배심원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죄를 고발하는 투의 커다란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이게 뭐겠어요? 멋져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신 용어를 다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유전, 선천적 범죄의 성향, 롬브로소, 타르드, 진화, 적자생존, 최면술, 암시, 샤르코, 데카당스. 19세기 후반에 서구에서 유행했던 사조들, 좀 지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말들, 이런 걸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발표, 검사보의 주장에. 그래서 상인은 순수한 우리 러시아인 같은 유형이었고, 호텔에서 일하는 두 사람들은 그 격세유전의 산물, 유전의 희생자, 그 조상들이 그러니 이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뭐라냐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20세기 중반까지도 그랬죠. 2차 대전까지도. 2차 대전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그걸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유전이나 이 진화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악인이 타고났다. 부족한 사람은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특정 인종이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 유전이 또 활용이 되잖아요. 과학의 근거로. 그 얘기도 여기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노 출신들이니까 농노제가 만들어낸 격세 유전의 산물이다 이러면서 비는 이 유전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떠들고 그 다음에 가장 저급한 표본으로서 데카당스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카츄샤, 마슬로바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악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데카당스다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떠드는데 1시간 반?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근엄한 표정의 배석 판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싱긋 웃어요. 재판장이. 아, 저 검사는 헛소리를 너무 많이 짓거리는 것 같아. 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그리고 검사가 주장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데카당스로 카츄샤를 얘기하고 그 유전, 종교조차 필요 없는 학대받은 인간들의 유전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인이 됐다고 표현하고 또 어떤 강하고 순수한 러시아인의 유형으로 이 덩치 큰 상인을 활달한 사람으로 막 칭송하고 하는 요 대목들을 좀 보면 이게 일반적인 범죄 소설에서 20세기 초 뭐 이렇게 일반적인 그 20세기 초 중엽 막 이렇게 오면서 범죄 소설에서 꼭 범죄 소설은 아닐 수 있지. 누군가가 죄를 짓고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걸 그리는 서구 소설에서 나왔을 법한 얘기들 19세기에 나왔을 법 20세기까지도 이어졌던 좀 그거를 약간 톨스토이가 풍자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는 결코 이런 스타일의 범죄 유형을 만들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서구 소설에서 좀 나왔던 유형들일 텐데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공부만 잘했던 어리석고 아둔한 이 멍청한 검사보가 서구의 유행을 따라서 막 이 범죄 사건을 하나의 소설처럼 지어내는 거를 여기서 좀 꼬집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재판장은 알고 있잖아요. 검사가 지금 헛소리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배석한 판사도 아유 지독한 멍청이죠 이러고 서로 흉을 보는데 검사보는 가는 허리를 우아하게 비틀면서 발언을 계속한다. 배심원 여러분, 이 사람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될 사회의 운명도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범죄의 의미를 마슬로바 같은 이른바 병리학적 개인이 이 사회에 가져올 위험을 직시하여 사회가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사회에 죄가 없고 견실한 사람들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이 감염으로부터 데카당스라는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판결의 중대함에 스스로 압도되었는지 검사부는 자신의 논고에 극도로 도취된 듯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았다. 정말 이 나르시시스트의 검사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검사부 논고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막 풀먹인 하얀 셔츠의 가슴 부분을 반원형으로 드러낸 연미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변호사석에서 일어나서 또 변호사 막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마슬로바의 변호사는 이제 마슬로바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00루블씩 주고 고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전에 대한 학문적 의문들은 해결해 주지만 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보츠코바의 부모는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사부는 또 막 으르렁대면서 얘기하고. 근데 그 다음에 마슬로바의 변호인이 말을 더듬으면서 소심하게 변론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마슬로바가 무죄라는 주장은 못하고 금전절도에는 가담했는지 혐의 부인 안 하고 독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마슬로바의 변호인이 얘기를 해요. 한 남자로 인해 타락의 길에 들어섰다는 점. 그 남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 여자만 자신의 타락에 대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다는 점. 이렇게 개괄을 해요. 그 남자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죠. 모르고. 그렇지만 이걸 듣고 있는 네흘류도프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상의 유혹자 때문에 타락했다는 변론. 여기서 막 이제 그래서 피고인들은 호텔 직원 둘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카츄샤 탓이다, 마슬로바 탓이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거든요. 각자의 역할을 정말 화려하게 전부 다 막 무대 위에 선 배우들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마슬로바만 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할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재판장이 권유하는데도 시선을 들어 재판장을 올려다보다가 몰이를 당한 짐승처럼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이내 눈을 내리깔고 큰 소리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카츄샤가. 그러니까 이
화려한 연극 무대 같은 법정에서 카츄샤만 배우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죠. 대사를 하거나 멋지게 움직이면서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무죄를 막 화려하게 변론하지도 않고 그냥 큰 소리로 몰이를 당한 짐승처럼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흘류도프가 옆에서 이 대목도 좀 읽어볼게요. 네흘류도프는 이 순간 아직 자신이 처한 입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간신히 참은 흐느낌과 눈에 넘쳐 흐르는 눈물을 자신의 약한 신경 탓으로 돌렸다. 그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코안경을 쓰고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었다. 반성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알게 될 경우에 당할 치욕을 생각했다. 그러자 공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내면의 움직임을 짓눌렸다. 처음에는 그 공포가 다른 무엇보다 강했다. 네흘류도프가 사람들이 내 죄를 알면 어떡하지 하고 조바심을 내서 에이 카츄샤 빨리 유죄 나고 끝나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카츄샤를 보면은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다시 두렵죠. 근데 카츄샤가 거기서 울어버리니까 자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톨스토이는 억눌린 흐느낌이라고 그래요. 억눌린 흐느낌. 네흘류도프 내면에 있는. 그런데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공포가 엄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흘류도프의 심리를 얘기할 때 재판 후반부에서 톨스토이가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 그때는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몰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도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것도 톨스토이가 사람 심리를 묘사할 때 참 뛰어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설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하지만 이게 19세기 말 소설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거예요. 심리가 켜켜이.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한두 개만 딱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앞에서는 울어요. 마음속엔 공포가 있어요. 흐느낌을 억누르는 게 있어요. 그 더 저변에는 자기도 모르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다가 네흘류도프는 무슨 감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떤 표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네흘류도프의 심리를 자꾸 묘사를 하거든요. 이게 무엇이었는지 깨닫는 거는 이제 한참 뒤겠죠. 그 순간은 아니죠. 이거를 포착해내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읽으면 이제 우리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랬던 게 나도 내가 그게 무슨 감정인지 다 몰랐던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게 톨스토이 소설에 뭐 좋은 소설이 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톨스토이를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그런 점이었어요. 일상에서 느끼고 깨닫고 지나갔던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걸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했던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20, 30대 그때를 돌아보면서. 자, 그 다음에 22장은 뭐냐면요. 피고 최고 진술도 끝났어요. 그래서 배심원들에게 재판장이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당신들 써야 된다. 지금까지 재판장은 아주 뭐 쿨한 태도였죠. 검사가 주책을 떨었지. 근데 재판장은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은 얼른 빠져나가길 원했고 스위스 여자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직무에 너무 길들여진 나머지 일단 말을 꺼내자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이거 정말 희극적인 거예요. 자기 빨리 가야 돼. 아예 재판 빨리 끝내야지 하면서도 말을 시작하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도취돼서 계속 자기가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톨스토이가 본 법조인들의 특징이었겠죠,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피고들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할 권리가 있다. 무죄로 생각할 때는 무죄로 인정할 권리가 있고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다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하나는 유죄로 다른 하나는 무죄로 인정해도 좋다고 배심원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다. 이거를 톨스토이가 일부러 이렇게 하나하나 쓰는 거는 이 재판장, 법조인들의 어떤 그 재판할 때에 비춰지는 태도나 말투를 톨스토이가 여기서 한번 좀 약간 풍자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권리를 위임받았다 해도 이성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기된 질문에 대해 긍정의 답변을 내놓을 경우 질문 속에 제기된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설명하다가
자기 말을 꺼내니까 도저히 멈출 수 없어서 설명하다가 시계를 흘낏 쳐다보고는 어느새 3시 5분 전임을 깨닫고 지체 없이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입을 떼고 변호사들과 검사보들과 증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을 전부 되풀이했다. 빨리 끝내려고 해놓고 또 아까 한 얘기를 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판사들도 막 의미심장한 표정이면서도 시계를 흘낏거리고, 재판장 설명이 매우 훌륭하긴 해도 그런 식의 설명이 당연하긴 해도 다소 길다고 생각했다. 검사보나 법원 관계자들 전반,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훌륭하긴 한데 너무 길다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길게 사건 개요 설명을 다 마쳤어요. 모두 언급된 것 같았다. 하지만 재판장은 도무지 자신의 발언권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자신 목소리의 인상적인 억양을 듣는 것이 몹시 흐뭇했다. 그래서 그는 배심원들이 부여받은 권리의 중요성, 신중하게 세명해야 된다, 선서를 했다는 점, 여러분은 사회의 양심이다, 이런 말을 또 괜히 또 막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울리는 것도 너무 좋았고.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재판장이 길게 얘기를 해놓고요. 뒤에 23장에 가보면은 정말 24장에 가보면요. 이제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똘스토이가 일부러 재판장이 말하는 걸 길게 쓴 거예요. 길게 그렇게 온갖 얘기를 다 해놓고 나중에 판결을 내리려고 보니까 배심원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라는 거를 써줘야 이 사람에게 살인의 의도가 없었으니까 무죄가 된다. 근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까지 써줘야 된다는 거를, 그게 정말 중요한 문구였는데 얘기해 주는 걸 깜빡한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배심원들은 실컷 토론을 하고요. 23장에서 배심원들은 실컷 토론을 하고 갑론을박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쳐버려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지쳐버린 배심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쳐버린 배심원들이 다들 무엇보다 지치고 얼른 해방되고 싶어서 한시바삐 모든 것을 끝낼 결정에 동의해버렸다. 그러니까 배심원장이 계속 유죄를 주장을 하니까 유죄이나 생명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이걸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그토록 오랫동안 사건 개요를 이야기한 재판장이 정작 언제나 말하던 것, 다름 아니라 질문에 답할 때 배심원들이 유죄이나 생명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음이라고 말해도 된다는 걸 이번엔 깜빡 잊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대령이 장황하고 지루하게 처남 부인에 관한 얘기를 늘어놓았어요. 아편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 번째, 네흘류도프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생명을 빼앗을 의도가 없었다는 조건이 누락된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강도짓을 할 계획이 없었음이라는 조건만으로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번째, 배심원장이 질문서와 답변서를 낭독할 때 이걸 가장 잘 알고 있었던 피오트르 게라시모비치, 네흘류도프에게 친한 척해서 기분 나빠했던 그 가정교사요. 이분이 또 하필 그거 할 땐 또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협의실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산만한 가운데서 다들 막 너무 고조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얼른 해방되고 싶어서 이 결정에 다 동의했더니 재판장이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도짓을 할 계획은 없었음이 있는데 생명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음이라는 두 번째 조건을 안 달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징역인데 재판장이, 하지만 여자에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석 판사 중에 한 사람이 재판장에게 동의해요. 그런데 다른 배석 판사는 이게 어떻게 무죄냐고, 이거 무죄라고 하면 판사가 죄인들을 옹호했다는 게 되지 않냐고. 그럼 여기서 정말 무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판장이 제대로 토론을 해서 무죄를 합의를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 2명 중에 1명은 자기하고 같은 편이니까. 근데 시계를 쳐다봐요. 자기 빨리 애인에게 가야 되잖아요. 유감스럽지만 어쩔 도리가 없군요. 그리고는 그냥 낭독하게 해요. 낭독하게 해서 어떻게 돼요? 징역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징역형은 시베리아로 가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을 가면 시베리아에 가서 있는 건데 징역형을 가면 시베리아에 가서 죄수로서 그 좀 강제 노동을 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다들. 이게 징역형까지 가야 돼. 배심원들이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무죄에 가깝다고 쓴 거였는데 왜 이 여자가 지금 징역형이 됐지? 어머, 중요한 그게 빠졌구나. 그러니까 다들 당황하죠. 그때 네흘류도프가 앞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카츄샤를 보면서 평범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평범한 현상이 뭐냐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처음에는 못 본 사이에 일어난 외적 변화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오다가 점차 오래전 모습과 똑같아지고 그동안 일어난 모든 변화가 사라지면서 둘도 없는 고유한 정신적 개성의 주된 표현만이 심한에 떠오르는 현상이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거를 평범한 현상이라고 톨스토이가 말했어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누군가를 봤을 때 처음에는 어머 많이 변했네 하지만 조금 얘기하거나 앉아있다 보면은 옛날 얼굴 그대로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게 심한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이. 근데 네흘류도프가 카츄샤를 보면서 그랬는데 죄수복을 입은 데다 몸이 전체적으로 펑퍼짐해지고 가슴이 커졌지만 또 얼굴 아랫부분에 살이 붙고 이마와 귀 밑에 주름이 지고 눈이 조금 부었지만 분명히 부활절에 기쁨과 충만한 생명력으로 소리내어 웃듯 사랑에 빠진 눈동자로 사랑하는 남자를 순진하게 올려다보던 그 카츄샤였다. 앉아있는 피고한테서 그 카츄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기선 좀 제가 다른 얘기지만 이 대목을 보면서 톨스토이는 사람이 나이 들면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특히 여자 얼굴이 왜 이렇게 잘 알까? 몸이 펑퍼짐해지죠? 가슴이 커지고 얼굴 아랫부분에 살이 붙고 윗부분에 붙지 않죠. 밑으로 처지죠, 살이 우리가. 이마와 귀 밑에 주름이 지고 눈이 조금 부어요. 근데 이거를 참 이분은 사람이 나이 들면서 얼굴이 미세하게 변하는 10대에서 20대, 20대에서 30대로 가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변하는 거를 이렇게 기어이 묘사를 하고 말죠. 참 어떤 면에선 좀 얄미워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묘사하는 거 보면, 끝까지 묘사하는 거 보면. 근데 후회의 감정이 들어요. 네흘류도프가 내면에서. 그런데 후회의 감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층위가 있는 거죠. 그에게는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고 지나갈 우연처럼 보였다. 그리고 뭐라고 묘사하냐면 방을 어지럽혀 주인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엉망이 된 걸 보라고 야단 맞는 강아지 신세가 된 느낌이었다. 본인이 카츄샤, 피고석에 있는 카츄샤를 보면서 그런 강아지 느낌이었다는 거죠. 강아지는 깽깽거리며 자기가 저지른 결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뒷걸음질 친다. 그러나 완고한 주인이 놓아주질 않는다. 네흘류도프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모든 추악함을 깨달았고 주인의 강한 손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주인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다. 역시 그 느낌은 느끼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있고 그러면서 아주 태연한 척 배심원선에서 허세를 부렸고 몸에 밴 습관에 따라 다리를 꼰 채 코안경을 무심하게 만지작거리면서 자신만만한 자세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요. 제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연극 무대에선 배우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흘류도프의 심리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그 행위뿐 아니라 무익하고 혐오스럽고 비정하고 자기만족적인 자기 삶 전체가 얼마나 잔혹하고 저속하고 저급했는지 이미 충분히 느꼈다. 지난 12년 동안 자신의 범죄와 그 이후의 모든 생활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기적적으로 가려준 무시무시한 장막이 어느새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도 이미 이따금 장막 뒤편을 흘깃거리고 있었다.
저는 요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22장 제일 마지막에 안 보려고 했지만 그 장막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본인도 마음에서 느끼는 거죠. 그 카츄샤에게 잘못하고 이후 12년 동안 아닌 척, 괜찮은 척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해서 그 범죄로부터 장막을 쳐줬던 것들이 흔들리고 그 장막 너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장막을 예를 든 게 저는 재밌었던 게 아까부터 계속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소설에서 이렇게 연극을 비유할 때는 꼭 거짓이나 허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연극성을 갖고 올 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소설 자체가 소리와 언어로 이루어진 가상의 세계일 뿐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창작의 세계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연극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톨스토이 부활의 이 장면은 인간이 삶의 무대에서 사회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것, 본인의 원래 모습을 그 연기 뒤에 숨기고 혹은 그 연기로 표현하면서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보나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이나 심지어 네흘류도프도 이렇게 막 태어난 척 멋있게 앉아있는 그 우아하다는 단어를 유곽 주인이 백을 맨 것도 우아하다고 하고, 검사보가 멋있어 보이려고 허리를 돌리는 것도 우아하다고 그러고, 나중에 재판장이 네흘류도프 앞에서 막 이렇게 친절한 척 얘기하는 것도 우아하다고 그러고, 우아하다는 거는 고상하고 좋은 뜻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신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내가 얼마나 멋진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그 우아함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요, 톨스토이가. 이런 거를 연극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법정의 연극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시 말하면 각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연극인 건데, 네흘류도프는 이 순간 무시무시한 장막이 흔들리고 있고 그도 이따금 장막 뒤편을 힐끗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려진 장막 너머에, 우리가 삶의 연극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 부분에서 연극을 그런 의미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재판관장이 마침 발언을 마치고 우아한 몸짓으로 질문서를 들어 배심원장에게 건네고, 그래서 배심원들이 막 갑론을박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배심원 중에 협동조합원이 있어요. 여러분, 협동조합이라는 게 21세기에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게 아니라 19세기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주의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의 공동체로 어떤 그 잔인했던 18세기, 19세기의 자본주의, 지금도 인자하진 않죠,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생산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죠. 협동조합주의가 있었죠, 그때. 지금하고 비슷한 형태였어요, 그때도 협동조합. 여기서 협동조합원이 배심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분이 계속 모두에게 무죄를 자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유죄다 하면은 반론 2가 소수 의견이지만 무죄를 주장한 것도 있었다는 걸 반드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죄라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냐. 카츄샤는 모르겠지만 그 호텔 직원 둘은 유죄지 않냐고. 그러니까 협동조합원은 나도 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편이 낫다고 대답한다. 우리도 거룩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협동조합원이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시절에 협동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또 종교적인 색채를 띤 협동조합들도 많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상인은 어떤 마슬로바에 대한 성적인 호감 때문에 자꾸 편을 드니까, 반박하는 사람도 바로 그 성적인 호감이 느껴지는 게 싫으니까 반박을 하니까 이게 막 더 끝도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네흘류도프는 어땠냐면,
마슬로바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기가 두려웠다. 다들 둘의 관계를 금방 눈치챌 것 같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태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이 일을 제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 했다. 그때 짠 나타난 게 뾰트르 게라시모비치, 이분 그 가정교사, 네흘류도프에게 너무 친한 척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이 마침 네흘류도프가 하고 싶었던 말을 착착 하는 거예요. 카츄샤가 왜 무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우 같다 했지만 어쨌든 그 배심원장을 빼고는 다들 이게 카츄샤가 사람을 죽이려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 하는 걸 다 동의해 놓고 재판장이 얘기해주지 않아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빠지는 바람에, 생명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음이 빠지는 바람에 결국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 게요. 라블레, 프랑수아 라블레라는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 작가였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르강테와 팡타그레에 나오는 대목인데, 소송을 맡은 어느 법률가가 20쪽에 달하는 무의미한 라틴어 법조문을 막 낭독하면서 법률을 들먹인 후에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주사위를 줘요. 짝수냐 홀수냐. 짝수가 나오면 원고가 옳고 홀수가 나오면 피고가 옳다. 풍자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앞부분에 톨스토이도 그렇게 조서를 검시한 조서를 내부 검시, 외부 검시 다 줄줄이 읽고 그 다음에 보고서까지 읽으려는 걸 중단하는 이 대목. 중단해놓고 그 다음은 재판장이 자기가 할 말을 쓸데없이 더 길게 하는 이런 대목들이 라블레의 이 재판 장면을 갖고 온 풍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과는 너무나 엉뚱하게도 다들 무죄인 줄 알고 있거나 혹은 짐작한 사람에게 무죄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구가 하나 빠지는 바람에 유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안하거나 되돌리려고 하는가? 네흘류도프는 이렇게 느낍니다. 네흘류도프는 피고들을 바라보았다. 마슬로바는 무엇 때문인지 쌩긋 웃었다. 그냥 혼자 웃는 거예요. 네흘류도프의 마음속에서 악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지금까지는 그녀가 무죄를 선고받고 도시에 남을 거라 예상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망설였다.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데 징역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간다면 단번에 어떤 종류의 관계도 가질 수 없도록 차단이 되잖아요. 다친 새가 사냥감 주머니에서 파닥거리며 자기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네흘류도프가 또 이런 마음을 잠깐 먹어요. 그랬는데 재판장이 낭독하다가 이게 다 징역으로 가버리죠. 징역으로 가버리니까 네흘류도프가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다. 배심원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무죄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대목을 빠뜨린 게 용서가 안 됩니다. 하니까 재판장이 다 알고 있어요. 재판장은 무죄, 자기 실수였어요. 그리고 자기야말로 이건 카츄샤가 무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웃음 띤 얼굴로 시계를 쳐다보면서 빨리 애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죠. 원하신다면 이제 변호사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항소를 위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서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그 애인을 찾아서 떠납니다. 다정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납니다. 이게 지금 다정할 일이 아니죠. 다정하려면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끝내고 다정하게 인사할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19장부터 24장까지 이 재판 후반부에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첫 번째는 네흘류도프의 중층적인 심리. 이게 앞으로 이 부활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미처 몰랐던 것, 애써 모른 척 했던 것,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자기 감정에 대해서 그게 이후에 어떻게 뭐라고 이해하게 되는지 이 과정이 이 소설 뒤로 가면서 쭉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의 성장 과정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내 감정을 충분히 다 알지 못하는 것, 그때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가 중층적으로 있는데 제일 바닥에 있는 그 심저에 있는 건 본인도 모르는 감정이 있다는 것. 그거를 정말 유려하게 펼쳐가요. 그래서 네흘류도프가 동정심을 가졌다가 두려워했다가 이건 무죄로 해야 돼 했다가
그냥 이대로 시베리아로 가면은 차라리 낫지 않을까. 난 더 이상 관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사악한 마음도 좀 먹었다가 아니야 무죄야 하고 또 갔다가 그 오락가락하는 마음, 오락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흐느껴 놓고 아닌 척하려는 그 순간 이런 걸 포착해서 보여주면서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건 장막을 지금 13년 동안 가려줬던 철저하게 잘 가려줬던 이 장막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흘낏흘낏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사실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피곤해서 좀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는 네흐류도프의 심리 상태, 또 하나는 톨스토이가 보여줬던 법정의 연극성. 그래서 이 연극이 어떻게 벗겨지는가가, 이 장막이 어떻게 벗겨지는가가 뒤로 가면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역시 저는 또 두 번째 멋진 장면은 카츄샤가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울어버리는 거. 모든 사람이 너무나 멋지게 떠드는데 할 말을 잃고 울어버리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보여주는 데서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실수로 무죄라고 하려고 했는데 유죄가 돼버린 카츄샤에 대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구명을 해갈까요? 또 카츄샤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